암기하다시피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EBS에서 어떤 문제든 간에 작품은 동일할지 몰라도 문제, 선택지 동일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베껴낸다면 학력고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기식으로 하고 있죠. 자, 국어의 맹점 존재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이기 때문에 언젠간 될 거야. 읽기만 하면 되고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죠.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현대시가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현대시 읽을 수는 있죠. 이게 시험이 아니라면 현대시 하나의 작품 해석은 60만 수험생이 해석할 수 있는 60만 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렇겠죠? 문학은 마침표를 찍는 순간 독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시험이거든요. 그렇다면 60만 학생이 오로지 하나로만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논리적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거는 바로 문제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작품을 암기하고 있는 게 오히려 점수를 받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나는 분명 A라는 작품을 별이라는 것을 내가 독립이라고 배웠는데, 광복이라고 암기했는데 선택지 어디에도 광복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기를 봤더니 이 윤동주의 별에 관한 작품을 우리가 광고로 해석하지 말고 봤더니 이거를 남녀간의 이별, 사랑으로 해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의 해석의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해석할 때는 그 별은 바로 님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님이 돼야 되는 것이 광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선택지 봤더니 어디에도 광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으라고 암기들을 하고 있죠. 문제를 많이 풀죠. 왜 국어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점수가 떨어질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자신이 잘못된 주관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반복을 통해서 굳어진 거죠. 굳어진 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응용력이라고 하는 건 플렉시블한 거, 유연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을 잡아서 여기저기 응용할 수 있는. 근데 이건 고정된 사고의 틀로 딱 박혔으니까 실력이 늘 리가 없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공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왜 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영어 점수가 오르고 수학 점수가 오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 국어에서 비문학이라고 쳤을 때 비문학도 논리가 있습니다. 비문학에서의 정답은 기준은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문제일까요? 문학은 메타포라고 해가지고 시의 내용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적으로 선택지에서 풀어놓은 거라면, 비문학이라는 건 논리적인 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럼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알겠죠. 이 글에 앞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고 어떻게 쓸 것이고 주제는 무엇이라고 미리 암시해 주는 건 어느 단락입니까? 첫 단락이죠. 우리 혹시 공부하시는 어머니들이 있다면, 부모님 있다면 논문 써보셨다면, 논문을 쓸 때 우리 교수님들은 목차만 봐도 이 논문을 심사할 거냐 아닐까를 압니다. 저도 여러 번 논문 심사 페이퍼 던져졌거든요. 서론만 봐도, 목차만 봐도 네가 정말 논리성으로 맞는가. 그리고 교수님들은 평가할 때 목차에 관련 지어서만 봅니다. 넌 목차에서 ABC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왜 본론 가서는 딴 얘기하고 있니? 이걸 논문이라고 썼어? 라고 던져버리죠. 그럼 비문학 지문도 5개의 단락이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 단락이 앞으로 어떤 글이 전개될 거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문학은 문제에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고, 비문학은 첫 단락에 있는 거죠. 논술을 해볼까요? 그러면 논술이 얼마나 쉬운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쓰는 시험도 아닙니다. 논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모든 대학의 문제 유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논술 지문이 예를 들어서 공자의 내용이 나오고 경제 지문이 나오고 과학 지문이 나옵니다. 왜 세 편이 동시에 나왔을까요? 한 문제를 주고. 세 편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양만 다른 것 뿐이에요. 우리 사람이 남자, 여자
다른 거와 똑같은 거야. 모양만 다른 거야. 주제는 사람인 거야. 그거를 관통해서 읽어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술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국어로 잘못 배워가지고 논리적으로 읽는 걸 익히지 않았으니 각 하나의 지문식의 논리도 읽지 못하는데 세 개의 지문을 관통하는 논리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죠. 그렇다면 역으로 논술이 쉬운 건 그 논리적인 관통만 이끌어내면 되거든요. 그것만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죽으라고 공자가 어떤 이니 배경지식을 암기하고 있고 글을 잘 써야 될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죠.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토대로 세 개의 지문이 무엇으로 관통하고 있고, 관통하지만 남자 여자는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이라는 관점과 동시에 남자 여자는 그럼 인간이지만 뭐가 살짝 다른가, 요걸 찾아내고 그거를 서술하는 것 뿐인데, 그런 걸 엉터리로 배우고 나니까 학원을 다니든 비싼 과외를 하든 논술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왜 논술이 매력적인지 오늘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안타깝다고 그랬죠. 어떤 설명회를 가도 제가 좀 슬픈 건 정보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어머니들 오늘 여기에 어떻게 대학을 잘 갈까 전략을 짜러 오셨겠죠?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략은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국어를 잘하고 어떻게 수학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논술을 잘할 거냐라고 한다면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어디든 가면 되는데 내가 점수가 안 나니까 어떻게 꼼수로 가볼까?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를 고민한다면, 논술도 제대로 하고 국어도 제대로 한다면, 점수가 나온다면 원서 낼 때 어디든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설명은 안 그렇죠. 주로 껍데기죠, 껍데기. 어떻게 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안타깝죠. 하더라도 전부 다 좀 피상적인 얘기들. 저는 오히려 지방 강연에 가서도 목숨을 겁니다. 목숨 건다는 거는 저도 지방 출신이라 얼마 전까지 제가 구리 살았거든요, 도평동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거력이도 뒤지고 너무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해서 저는 지방에 가면 열을 내서 강의를 하거든요. 이런 제 아는 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반에서 2등인데 광운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그거는 그 학생의 책임도 아니고 지방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무언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다.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이 우리 남양주가 어쨌든 서울 바뀌고 경기도고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수능 입시는 지방생들이 더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유리한가? 뭐가 더 유리한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서울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어 공부 변화하라. 바꾼다면 한 달에도 1등급에 갈 수 있고 논술 공부 도전하고 변화하라. 그러면 어느 대학이든 함께 갈 수 있답니다. 자세히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목차고요.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자, 이 국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공부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첫 번째,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을 혼자서 내가 어떤 작품이든 문제를 봤을 때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핵심이 뭔지 난 이해할 수 있다. 비문학, 나는 서론만 봐도 본론과 결론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서 읽어나갈 수 있는지를 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유형이든 그 문제 유형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혼자 해도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한 것이 아니라면 백날 혼자 문제 풀어도 점수는 절대 안 납니다. 우리 국어 영역이 서울대 연구생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수능 날까지도 너희를 괴롭힌 과목이 무엇이냐 1순위가 국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 똑똑하기 때문에 국어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제만 풀었거든요.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모의고사 점수랑 수능날 점수 변동이 가장 심한 게 국어 과목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수하는 자제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국어가 모의고사 때보다 툭 떨어서 실제로 6월, 9월 모의고사에 만점을 맞고도 수능날 4, 5등 보러 가는 친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없었어. 너무 긴장했어.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긴장 안 합니까? 똑같이 운은 똑같이죠. 기본 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운 탓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게 고득점과 상관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어머니 혹시 골프 친다고 했을 때, 자, 타이거 우즈한테 일주일 동안 배울까요? 아니면 동네 프로 선수한테 배울까요? 1년 동안. 타이거 우즈한테 일주일 동안 배워야 되겠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고 주체학습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올바로 가르쳐준 방법이 있다면 일주일 만에 배울 수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꾸준히 연습을 하면 됩니다. 타이거 우즈는 15도 각도로 치라고 했는데 동네 프로 선수는 16도 각도로 치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공 1000개씩 16도 각도로 쳤습니다. 필드 나갔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16도 각도로만 칩니다. 계속 홀하고 멀어지네. 내가 왜 이러지? 들쳤나? 그 다음에 와서 2000개 칩니다. 그 다음엔 더 멀어집니다. 이거죠. 잘못된 습관을 자기 아까 고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수험생한테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6월이든 9월이든 모의고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보고 나면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빨리 찾아라. 그럼 6월 이후도 충분하다. 9월 이후에도 충분하다. 점수는. 그걸 안 찾고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봐. 대부분 국어 점수 안 나온 친구들은 나 열심히 안 했나 봐. 문제 한 권 더 풀게. 엄마 돈 좀 줘요. 한 권 더 풀게. 그럼 부모님들 열심히 하나 보다. 그래 열심히 해. 한 권 더. 국어의 전형적인 잘못된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EBS만 풀면 오케이. EBS 중요합니다. EBS는 문제풀이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 자, 기본 원리라는 걸 익혔다면, 수학에서는 기본 공식이 있죠. 그 원리를 익혔다면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본 원리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EBS를 풀 때 EBS가 기출문제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약간 떨어집니다. 제가 요즘 EBS를 강의해 줄 때 지문들이 논리상으로 틀린 거 고쳐주고 있고요. 문제 중에서 틀린 것들을 고치면서 강의를 합니다. 논리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글은, 이제 저는 좀 어머니한테 믿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인문 작가라고 해가지고 작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4권의 책을 냈습니다. 철학설 4권을. 우리 고등학생들 읽는 책 말고요. 그랬을 때 저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한 문장, 두 문장 써도 논리적으로만 가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글이에요. 우리 많은 선조들이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글은 논리적인 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논리란 말은 한 문장을 썼으면 독자가 한 문장을 토대로 그 다음 문장을 예측하게끔 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맞죠. EBS가 지금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나마 교수님들이 다듬은, 그나마 교수님들이 논리가 더 맞을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연습하고 그다음 보면 EBS를 보면 틀린 게 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EBS를 풀어야지 단순히 EBS를 돌리고 암기해서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선택지 완전히 달라져 나오는데, 그리고 문제는 EBS를 선생님들이 냈다면은 수능 출제는 교수님들이 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암기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EBS만 달달달 하는 친구들 70%만 내는 거 그대로 맞는다고 해도 70점이면 언어 6등급입니다. 어디 갈 겁니다. 어디 갈 겁니까? 아프리카 가봉대 바나나 따기 학과 정도 가겠죠. 원숭이하고 경쟁해야 되겠죠. 원숭이한테 이길까요? 원숭이도 바나나 따는 원리와 법칙이 있을 겁니다. 그 원리대로 따겠지 그냥 안 따요. 그럼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어. 떨어져서 거기 썩어가는 바나나 먹어야지. 저는 인생도 가르치거든요, 애들한테. 인생에서 원리, 관통하는 거 없는 건 없다. 하물며 국어라는 건 글쓰기인데, 글쓰기. 시인들이 막 쓰겠습니까? 인문학 쓰는데 막 씁니까? 시도 한편의 논리입니다. 감성 이전의 논리. 한편의 주제를 가지고 꿰뚫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EBS만 무조건 오케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EBS는 오히려 내가 기본이 됐을 때 그 이후에 하라는 겁니다. 혹시 제가 기본을 다지느라고요 EBS 못 풀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수 듣는 애들이 EBS 거의 안 풀거든요. EBS 문제가 새로운 겁니까? 수능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EBS가 반영됐든 안 됐든 수능 문제 푸는 건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암기식의 어떤 그 위안을 갖다 보니까 난 다 풀었어. 그러니까 이제 잘 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근데 점수는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점수 향상이 어렵다. 국어 죽으라고 해봐도 안 되니까 대부분 6월달 끝나면 담임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서운하지만 이런 말 하겠죠. 네 점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시고 야 수시 여기 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하겠죠. 아프리카 가봉대 바나나 따기 학과를.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 남익윤 팀장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런 입시 분석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약간은
왜냐하면 저는 논술을 15년 가르쳤고 저는 모든 대학교 설명회를 다 갑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정확히 분석합니다. 데이터도 정확히 제가 대학에서 발표한 데이터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논술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논술의 속성 정말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 점수 상승 어렵다 아니라는 거죠. 엉터리로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6월 실제로 9월 달에 5, 6등급 맞아도 수능날 만점으로 갑니다. 국어기 때문에. 하나 힌트를 준다면 모든 거의 정답은 국어는 어디 있을까요? 지문에 있습니다. 지문에서 동일한 단어만 찾아내면 됩니다. 지문을 왜 준 거예요? 지문에 근거해서 답을 찾아라잖아요. 논술도 지문이 있거든요. 옛날 논술은 지문이 없었죠. 그럼 내 생각을 쓰라야. 그럼 논술도 지문을 줄 이유는 지문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랍니다. 독해력. 국어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만 해도 오를 수 있는 게 지문에서 내가 정말 논리상 이게 핵심이라는 걸 잡아내는 거죠. 힌트 하나 준다면, 자,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정답의 1순위는 과연 뭘까요? 그냥 지문 안 보고도, 지문에 정답이 있지만 지문 안 보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안 믿거든요. 제 사입이 아니야라고. 전 오로지 논리. 자, 내가 글을 썼다면 제가 만약에 이 중심하자라고 하는 게 글의 대상이 오늘 내가 수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 수능에서도 국어 영역에 대해 쓴다. 그럼 글을 쫙 내려갈 때 중간에 수학, 영어, 과학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쓰고 싶은 얘기는 국어야. 그러면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그게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이 글의 주제는 국어에 관한 거죠. 그러면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고 글을 쓴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지의 정답으로 만들 겁니까? 국어로 만들 겁니까? 영어로 만들 겁니까? 수학으로 만들 겁니까? 국어로 만들겠죠. 그러면 첫 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관해서 논의할 것인지의 대상. 그러면 선택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정답의 1순위는 바로 국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게 출제 원리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 원리까지도 알고 있고 그걸 익힌다면 정말 하루아침에 국어는 띄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A형 국어. 우리 A형 우리 이과생들 국어 쉽다고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A형이 더 어렵습니다. 자, A형 같은 경우 또 안 보는 친구들은 특히 문법이 굉장히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으면 대충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법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문과보다 더 어려운 거는 문과는 기술 지문이 없는데 이과는 과학 기술 지문이 있어요. 예체능 하는 친구들 AB형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A형으로 가요. 자, 오류를 잘 보세요. 자, 이과생들은 15만밖에 안 되고 문과생은 45만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15만에 1등급으로 한다. 15 곱하기 4 하면 6,000명 정도로 줄죠. 여기는 45만 명이라고 한다면 4%면 뭐 한참 많이 가죠. 2만 명, 3만 명 넘어가죠. 근데 이 6,000명 중에는 젊게 의대 약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벌써 국어를 더 잘합니다. 문과보다. 얘네가 장악하고 있고 얘네 한 문제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다가 문제 내는 더 어려워. 그러면 A형을 해야 될까요? B형을 해야 될까요? B형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영역처럼 완전히 문제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이런 오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형 고민한다면 어쩔 수 없이 A형 하라는 데는 A형 하겠지만 아니라면 B형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다음 넘길게요. 좀 전에 말한 게 이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쓰기, 읽기, 출제 원리 3가지 원리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 3법 일신이라고 제가 만든 명칭인데 브랜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비문학 쓰는 원리가 있죠. 문학 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쓰는 원리를 저는 먼저 가르쳐요. 그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쟤 지금 뭐 하고 있어? 현대시 미술지구 또 풀어줘야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있네. 뭐 시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네. 시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걸 왜 가르칠까요? 시인들은 그렇게 쓰니까. 그러면 어떤 단어만 보면 시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비문학 글 쓰는 걸 가르치네요. 왜 저걸 가르칠까? 그것만 알면 되니까. 서론만 하나 더 힌트를 준다면 서론을 봤더니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앞으로 국어 중에서도 문학과 시와 소설에 대해 얘기한다라고 서론이 끝났습니다. 그럼 본론이 뭐가 나올지 끝났어. 순서상 그 다음 단락 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단락 소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핵심은 2개를 나왔다는 건 2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럼 글을 읽을 때는 둘의 차이점이 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면 시를 먼저 읽고 소설 그 다음 단락 읽을 때는 시의 핵심 키워드가 짧다, 시의 특징이 짧다. 그러면 안 봐도 산문 알겠네요. 길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쓰기로, 읽기로, 원리로 가고 그 출제한 사람이 직접 지문을 쓰기 때문에 핵심을 우리 읽어낸 거기 때문에 문제는 뭐가 나올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예측도 하거든요. 뭐냐?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처럼 시가랑 산문문학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두 개 과정이 나오면 문제는 백발백중 뭐가 나온다? 1번 시가랑 산문의 특성을 섞어놓은 게 나올 것이다. 짬뽕시킬 것이다. 2번 문제 보기로 시가를 넣고 이 보기의 내용이 시가의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놓고 산문 안에 내용을 하나 넣을 것이다. 정해져 있거든요. 틀이. 과학기술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과학기술을 서술하는 방식이 설명문이라서 논리적 단계,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 기계가 작동하는 과정, 그럼 그림으로 딱 놓고 그 과정을 순서를 연결하는 거 찾기. 그림을 이해 못해도 선택지만 봐도 이 지문의 답이 있기 때문에 지문의 순서와 다르면 찾으면 되거든요. 지문의 그림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게 논리거든요. 논리.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죽으라고 많이 문제 푸니 점수는 안 오르고 안타깝죠. 한글인데. 이게 바로 출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공부의 방식은 그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수능 전날까지도 반복하는 겁니다.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작년에 재수할 때까지도 올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삼수하면서 이제 제 수업을 들어왔더라고요. 삼성도 올 6등급인데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했더니 제가 그래서 제 강의를 한 12번 정도, 12번에 엄청 반복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12번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국어를 12번 반복하니까 제가 논리만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 수학이 갑자기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해 올 만점을 받고 의대를 갔습니다. 부모님도 믿기지 못할 정도로. 모든 공부는 논리가 똑같거든요.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하거든요. 네가 혹시 영어랑 수학, 사과탐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암기식으로 가르친다. 그 강의 빨리 때려쳐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도 단순하게 툭 튀어나와서 암기식으로 강의할 수는 없다. 모든 건 인과관계가 있고 논리성이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공부방식이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영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어 지문은 5개의 지문이죠. 논리상. 영어 지문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러면 단락 5개가 합쳐진 게 국어고 영어 지문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렇다면 5개의 논리를 읽어가는데 하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영어 단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논리 구조상 몇 개 단어만 알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논리상 이거는 같은 내용이 되겠네. 그런 글쓰기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더 디테일한 글쓰기 방식이. 그러면 답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제 수업을 듣는 애들은 영어 해석이 안 되면 국어적으로 풉니다. 이거니까 오히려 그게 답이 확률이 높고 빠르답니다. 걔네들 얘기는 툭툭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 원리를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EBS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넘겨 가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문학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낯선 작품을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봤더니 핵심이 보이고 문학에 하나만 더 힌트 드릴게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가시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문제 나오면 저는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풀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잘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선택지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앞에 논리하고 연결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시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가시를 물어봤는데 1, 2, 3, 4, 5번 중에서 4개는 맞겠죠? 하나가 틀리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주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선택지를 봤더니 1번 이별, 2번은 그리움 같은 말이거든요. 이별이니까 그리움. 그럼 1번, 2번이라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얘네가 나머지 선택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거예요. 이 시는 이별 그림이니까. 근데 5번 봤더니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나오네요. 답 그냥 5번이죠. 됐잖아요. 시에서 엉뚱한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으라면서요. 됐죠? 이게 선택지 간의 논리성. 저는 오로지 그것만 가르치거든요. 논리성. 뭐든 다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 선택지만 보고 답 찾아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선택지만 봐도 출제원이 뭐 내려고 하고 선택지만 봐도 지문의 핵심은 뭐겠네가 벌써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학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가 해야 되고, 독서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문학 서론만 봐도 알 수 있는지. 문법이 가장 관건입니다. 문법은 이제 수능하고 체계가 조금 달라져서 문법적인 지식을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에 물어봅니다. 문학과 비문학은 지문 안에서만 찾지만 바로 문법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피법이 뭐가 있는지, 사동이 뭔지, 피동이 뭔지, 의문론이 뭔지 알아야 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준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1점짜리가 사라졌어요. 이제 문법에서 3점짜리, 2점짜리 하나 틀리고 5점이면 이제 3등급이 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로 이민 가야 되겠죠. 여기 볼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문제 선택지 그리고 문제 유형별 접근법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서론만 보고 알 수 있는지, 영역별로 독해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 지문, 인문, 사회 다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거대로 읽고 있는지. 문제 유형별 접근법 10가지도 문제 유형이 10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자,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유형이 같다라는 걸 모양만 다르고 문제가 같거든요. 대표적인 문제형 하나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자,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가 국어에 다 3점짜리입니다. 잘 보세요. 거저 이제 2등급까지 갈 수 있는 거. 보기가 다 3점짜리인데 문제 예를 들어서 다음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윗글에 있는 어쩌고저쩌고로 적절한 것은, 이거 어떻게 풀까요?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윗글 어쩌고저쩌고 적절. 이거는 윗글 안 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기 관점 근거라는 말은 보기의 핵심에 답이 있다고. 우리가 보기를 만드는 방법이 윗글과 보기는 같은 내용인데 모양을 바꿔놨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시라는 건데 보기는 그냥 비문학 글이야. 그러나 내용은 같아. 이런 의미인데 보기의 관점이라면 뭐 보기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윗글을 관점으로 보기가 복잡하게 나왔어. 윗글을 관점을 토대로 보기 어쩌고저쩌고 적절. 이 말은 보기 관심 끄라는 겁니다. 윗글의 주제를 찾으라는 거죠. 적절, 핵심이니까. 이런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는지. 이건 편법이 아니라 그게 말 뜻이거든요. 말 뜻. 윗글의 관점. 요거를 알아야 논술이 쉬워요. 나중에 논술 1, 2번째 이거거든요. 가 제시문의 핵심을 근거로 나 제시문을 비판하라. 이 말은 나 제시문을 읽을 때 가의 핵심에 맞춰서 읽어라. 그리고 나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핵심으로 맞는 거. 그러면 가는 플러스의 내용이고 나는 마이너스 내용이라는 거, 호응관계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기준은 나를 분석하는 기준이 가에 있다. 가로 분석하고 가를 마음경이라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만 봐라, 이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막 내가 아는 공자 나왔네 이렇게 쓰니까 탈락인 거예요. 이런 말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나 쉬운데. 그럼 문제형을 다 알고 있는지를 고민하세요. 그것만 고치면 바로 국어는 하루아침에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많습니다. 문법, 화법, 작문. 요즘 1등급의 관건은 문법.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한 독서랑 문학도 모르는데요. 그럼 뭐 재수 하십시오. 재수. 저는 재수 예찬론자라서요. 아까 그 삼수생처럼 혼자 공부했거든요. 종합반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안 들고 그냥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 강의를 무한 반복하면서. 그럼 뭐 재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느 대학 붙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대학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수, 삼수, 사수는 취업할 때 따지지 않겠죠. 하지만 어느 대학 나왔느냐는 취업할 때 묻겠죠. 뭘 선택할 겁니까? 대학들 어느 대학 가나 학비는 비슷합니다. 왜 똑같은 돈 내고 취업이 안 되는?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나 한국에서 하지 않을 때는 신문에도 글을 많이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즘 제가 글을 올리면 바로 인신공격 들어올까봐 글을 못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곧 추락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분석을 하냐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가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1위가 된 거는 중국의 교육열입니다. 그 다음에 쫓고 있는 게 중국 같은 계열의 대만, 베트남입니다. 그 다음 일본, 10년 동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교육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지금 한국 교육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교육을 점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에 우리나라는 정말 중국한테 다 추월당하고 있고 아마 대만까지한테도 추월 다 당할 겁니다. 지금은 대학교가 학생들 10명 중에 4명 정도 취업이 되고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15위권 대학까지가 취업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제분들이 아마 졸업할 때쯤에는 한 6, 7위권 대학 정도까지만 취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취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도 보다시피 지금 국내 생산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현대를 기점으로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화하면서 밖으로 다 나갈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준비하십시오. 미리미리. 저는 수업 전에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저는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1년에 한 책 7, 800권 정도는 읽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통틀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이 다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 아빠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6, 7년은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시대다. 생각의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다. 안심하지 마라. 일단은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일단 해라. 그러려면 더 해라. 왜? 요즘은 대학 가기 쉬운 제도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EBS 연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EBS 연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 동일한 작품이 나오는데 살짝 변형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나 선택지는 하나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암기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다르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EBS 공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EBS를 공부하더라도 방법대로, 예를 들면 EBS 여러 권 있으면 EBS의 심의 시만 다 찢어냅니다. 찢어서 새로 묶습니다. 소설은 소설대로 다 찢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공부했다면 더 세분화해서 묶습니다. 시 중에서도 일제에 나온 작품은 다 일제 작품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일제에서 윤동주가 쓰나 이육사가 시를 썼으나 뭐 했으나 한용운이 쓰나 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얘는 님은 광복이겠네. 그 논리 구조상 같은 틀로 꿰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식. 비문학도 인문지문끼리 다 모읍니다. 그러면 인문지문 글쓰기 틀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오는 용어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복의 효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법은 뭘 풀든 상관없이 문법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어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기본 원리를 우선시하고 EBS 공부할 때는 분류 분석하고, 이제 이게 관건이 뭐냐면 국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은 점수가 잘 안 나오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국어는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하면서 언제나 미뤄뒀다가 왜 국어 이렇게 점수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거는 제가 얘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간에 비례한다. 공부 양이 아니고 시간. 이거 정확한 개념 차이 이해해야 돼요. 공부 양은 내가 국어 공부를 문제를 많이 푼 거라고 점수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국어 공부를 할 때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문제집 다 풀었는데 뭐 풀까요? 라고 하면 뭐라 말할 것 같습니까? 너 공부 엉터리를 했구나. 처음부터 다시 풀어라. 지금 네가 내 수업을 들었는데 3개월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를 벌써 다 풀어? 넌 공부 안 한 거야. 제가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문제 하나 풀고 나서 이게 왜 정답이 아닌지 모든 선택지를 다 지문에서 확인하고, 내가 문제를 버리고 이 지문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라. 한눈에 들어올 때까지. 이게 뭐구나라고. 그거 안에서 공부 안 한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 저 이제 고3 돼서 고2 때까지 놀았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볼래요. 좀 잠도 안 자요. 그래서 연대 갈 거예요. 연대가 애 이름입니까? 애 이름이에요? 개 이름인가? 연대 정시로 가려면 요즘 0.1% 안에, 1등급이 아니고 0.1%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가능성 있어. 근데 애들 수능 공부하느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8년 동안 학원 다니고 열심히 했잖아. 너 1년 하잖아. 그러려면 내가 볼 땐 최소 재수 3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올해 과감히 깨지기를 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져 봐야 이게 쉬운 게 아닌 거 알고 재수하더라도 죽으라고 하겠죠. 그러나 가능성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죠. 시간에 비례합니다. 매부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어를 논리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영어, 수학이 다 됩니다. 백발백중. 어쨌든 단기간에도 학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논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이 제가 유리하다고 했죠. 자, 우리가 많은 설명회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논술이 수시, 논술이 로또다? 웃기지 마세요. 대학들 설명회에서 요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대학 설명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정시로 오기 어려우니까 수시를 준비하세요. 수시로 오세요 라고 대학들은 말을 합니다.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정시의 합격자들의 평균이 1등급이 아니고 1%입니다. 연고대 0.1에서 0.2%입니다. 그럼 살짝 말씀드릴게요. 근데 연대는 또 다른 방법, 2등급 3개를 맞고 논술로 합격한다면 똑같은 연대를 가는 겁니다. 2등급 3개라면 우리는 11%입니다. 11% 학생이 0.1% 학생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게 요즘 수능 제도인데, 그 인원이 정시 0.1% 뽑는 인원보다 이 전형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만 해도 5,000명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그런데도 하물며 논술은 그냥 한번 해보지 뭐, 논술은 해보지 뭐에서는 못 붙습니다. 국영수 이상으로 집중을 하면 붙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건 저 같은 건 도전하겠어요. 왜냐? 왜? 내가 2등급 세계로 연대를 감히 가다니, 연대가 뽑아준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논술이 중요한 건, 특히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똑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모든 대학은 논술 문제가 3문제밖에 없어요. 국영수, 사탐 5개 과목으로 친다고 5개 과목 문제용 최소 50개 넘죠. 논술은 딱 3문제예요.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죠. 이게 동일하거든요. 그 논리를 깨뜨리면 어쨌든 이거 보세요. 자, 논술에는 3가지가 있어요. 논술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고, 일반 선발, 수능 우선 선발. 이거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잘 보세요. 이런 자세한 설명을 안 해요. 이거는 대학들이 낸 자료입니다.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논술 우선 선발이라는 건 수능 제한 등급이 없습니다. 수능 올 그 등급 맞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논술이 80에서 100%를 반영하거나 80% 반영할 때는 내신 20%입니다. 이럴 때 논술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만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일반 선발은 잘 보세요. 수능 제한 등급이 1개 2등급이거나 많게는 3개 2등급까지. 예를 들면 1개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건대, 이런 대학, 숭실대. 하나 2등급 맞고 논술 60, 내신 40. 내신 안 되는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들 애들 수시를 보낼 때 내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자, 뒤에 또 자료가 나올 텐데요. 대학들이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바로 연고대조차도 이 논술 선발로 온 내신을 40% 반영했을 때 이들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몇 점일 것 같습니까? 3등급에서 3.5등급입니다. 좀 더 뒤에 보여주겠지만 한양대는 6.9등급도 올해 합격 갔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분명히 내신 자료는 유리합니다. 수시에서 내신 전형으로 갈 친구들은 정말 전교 1, 2등 하는 애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동대, 홍대 이렇게 이 대학들도 내신 전형일 때는 내신이 1.3에서 1.5가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과연 1.3에서 1.5 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많은 대학을 좋은 애들을 보내려면은 수시 내신 전형으로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5, 4등급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붙여야 되겠죠. 그런 친구들 붙은 게 전형이 있는데, 그랬을 때 보면은 3개 2등급 같은 경우는 막 연대 같은데 고대조차도 2개 2등급이죠. 2개 2등급을 넘기고 논술을 봐서 붙으면 합격인 거예요. 실제로 고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5등급의 실질 점수차가, 내신 반영 점수차가 1점입니다. 1점. 논술은 등급 간 ABC로 나누면 다시 ABC 4지 3개에서 9개 등급으로 나누면 한 등급당 5점입니다. 자, 분명히 내신 전형을 필요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내신이 분명히 유리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신이 3.5가 되더라도. 이건 제 얘기 아니고 대학들이 실제 설명해서 본 자료들입니다.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 논술 일반 선발은 논술 평균 100점 만점에 75점을 넘기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친구들은 쉽습니다. 제대로 한 친구들은. 자, 수능 우선 선발이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수능도 되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내가 수능 올 1등급 맞는데 왜 논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한참 착각하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요즘 국영수 올 1등급이다. 어느 대학 가죠? 내가 만점으로 올 1등급이 아닌 이상 연고대 택도 없습니다. 요즘 국영수 1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갑니다. 근데 나는 연고대 갈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연대 우선 선발의 조건인 국영수 합이 4를 넘겼네? 그러면 경쟁률이 한 6대1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이 80%예요. 논술 안 해놨네? 죽으라고 내가 올 1등급 맞았는데 탈락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만점 맞았던 친구 있죠? 의대 간 친구. 이 친구 수시에서 논술 안 해서 전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자, 대표적인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한테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최고의 외고를 다니는데 국영수 1등급이야. 논술도 강남에 아주 비싼 학원을 2년 동안 다녔대요. 그런데 연대 탈락.
그런데 더 이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건 걔 친구인데 일반고 다녀. 근데 이 친구는 122 맞았어. 122 연대에 일반 선발 2등급 세계 조건을 맞춘 거고 논술을 인터넷으로 했어. 근데 얘가 합격이야. 이 어머니는 재수학원을 버리면서 얘가 다시 연대 붙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올 1등급 맞는다는 보장도 또 없고. 준비를 잘못한 거죠, 준비를.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 자, 이럴 경우는 수능 우선 선발인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일단은 수능이 제한 등급을 좀 넘기면 논술 반영률이 폭발적으로 높습니다. 왜? 외고생들을 뽑으려고. 여기는 합격 내신 평균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일반 선발이나 우선 선발의 논술 시험지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봤더니 수능을 더 못한 애들이 논술 평균이 70%더 높고 수능을 더 잘한 친구들이 70%더 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수능을 잘한다고 논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능을 못한다고 논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했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수능 제일 못하는 쟤네가 논술 똑같은 시험지 제일 높잖아요. 시험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논술 시험지 90점 제일 높잖아요. 차이가 크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내신 점수와 논술 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붙은 거. 왜 밑에 쪽 안 내려? 한 번 더 계속 내려보시면. 자, 보세요. 올해 대학들이 발표한 겁니다. 한양대 경리학과 붙은 친구입니다. 언어상 외국어 2등급 수리 4탑 1.5. 요즘 이 정도면 서울권대학 못 갑니다. 문과에서 못 내요. 지방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양대 경리학부예요. 학생부 등급은 6.9등급. 논술은 70.3. 해볼 만한 게임이죠? 밑에 봅니다. 고려대학교 간 친구, 언어 2, 외국어의 수리. 이거 2등급 2개 맞춘 거거든요. 학생부 등급 4.9. 논술 80. 그 다음 볼게요. 경희대. 언어 3, 외국어 4, 수리 2. 2등급 하나밖에 못 넘겼네요. 경희대는 2등급 2개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하나도 조건을 못 맞춘 아까 말한 논술 우선 선발이죠. 학생부 3.3, 논술 90. 붙었네요. 잘 보세요. 여기에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 가려면 0.1에서 0.2%, 성균관대 한양대마저도 0.8에서 1.2, 1등급이 아닙니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술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인원의 정원이 가장 많다고요. 뽑는 인원이 정시보다. 왜 갑자기 정시가 연대가 0.1, 0.2% 올라갔을까요? 수시에서 80% 학생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2명만 뽑아야 돼, 정시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점수가 높아진 거지 대학이 높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죽으라고 공부해서 0.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술하는 제대로 한다면은 내가 학교에서 얘가 모의고사에 전교 1등 하는 애도 전교 100등 하는 애가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정시로 가는 애들이 때려치고 수시로 가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 갔거든. 그만둔 애들 많습니다. 요즘 서울은. 반수하거나 그만두거나 자존심 상하거든요.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오로지 수능이라고 생각하니까. 수능 분명 중요하거든요. 수능 국영수와 같은 과목으로서의 논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더 많이 뽑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대학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대학들이 하나 더 여기 첨가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강대 발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강대 지원하는 학생 중에 제한 등급을 넘긴 학생들의 논술 합격 점수가 평균이 얼마라고요? 3점. 얼마나 논술을 엉터리 했겠습니까? 제한 등급을 넘겼는데 합격한 친구들은 6점. 세 문제 중에 2문제 맞추면 합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너 논술 가서 잘 쓰려고 하지 마라. 네가 붙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네가 원리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친구들은 고맙게도 다시 비원리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붙는 거지 잘해서 네가 붙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논술 문제의 특징이 간단해요. 재심은 요약하는 거고, 비교하는 거고, 비판하고 도피하는 거고, 문제점 딱 3문제입니다. 이거. 이 3문제를 한 7, 8개월 동안 두라고 했을 때 이거 못 맞출까요? 맞추겠죠? 논리만 한다면. 수학 이과도 마찬가지. 수리 문제 증명하는 거고, 과학 설명 과정. 이과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저를 인터뷰한다고 대학생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친구 하는 말, 제가 고대 이과를 지원했는데 과학 지문은 그냥 제가 비문학 논리 읽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맞췄고 수학은 손도 못 댔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밑에 있는 대학은 수시에 다 떨어지고 그냥 한번 질러나 보자라고 고대를 넣었는데 고대를 붙은 겁니다. 하나만 남은 거. 그
그 친구와 저는 당연히 못 붙을 줄 알고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친구가 그날 합격자 날짜라고 해서 가봤더니 딱 클릭해보니까 빨간 글씨가 떠서 여기 떨어졌네 라고 갔다가 다시 확인하니 그게 붙었다. 축하한다는 얘기예요. 수시가 이럽니다. 수시라는 거의 매력은 내가 여기 좀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전략이 따로 있어요. 제가 시간 없어서 그걸 못하겠지만 지원 전략이 바로 뭐냐면 내한테 맞는 논술이 맞는 대학을 넣어야 돼요. 나는 수학이 약한데 수리가 들어가 있는 대학 넣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수리는 약한 대신 영어 좋아. 그럼 영어만 재심으로 나오는 대학을 넣어야 되는 거지. 야, 내가 점수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은 대학을 넣을 수 있겠어? 상관없어요. 내하고 높은 대학이라도 나하고 맞으면 그 대학을 넣는 거예요. 낮은 대학인데 나하고 맞지 않은데 수학인데 그 대학을 넣으면 오히려 떨어져. 하니까 높은 거죠, 거기가. 그럼 그걸 모르고 일단 내신을 기준 삼은 다음에 그냥 비슷한 대학 넣어. 이건 수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례를 수만 명 봤거든요. 정말로. 붙은 애들 중에서 다 떨어지고 이것만 붙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대학이야, 그게.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왜 높은 대학이 좋냐면 논술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변별력이 확실하거든요. 평균은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것만 잡으면 팍 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붙는 거예요. 낮은 대학은 문제가 쉬워서 약간 변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시 논술 또 넘겨볼게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수시 논술 문과 같은 경우 포인트가 지문의 핵심이고 자신의 의견 아니고 글쓰기가 아니고 글 읽기고 배경 지식 필요 없습니다. 핵심어를 파악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개만 할 수 있는 것. 이게 논술 공부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학, 과학은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지문 독해력입니다. 지문 독해력. 과학 지문도 비문학 지문이에요. 요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논술한다고 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국어 공부를 깊이 있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과는 수학, 과학을 깊이 있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시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술 공부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독서 언제 시간 없는데 언제 독서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독서하는 목적은 배경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책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제가 현장에서 논술하는 게 뭐로 하냐면 하버드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합니다. 읽기를. 과제에 그게. 하버드생들이 듣는 경제학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난 경제 정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논리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난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논리상 이거 아니겠니?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그런 어려운 걸 부딪혔을 때 내가 경제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논리상으로 읽어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논리력을 키워가는 연습이죠. 그런 다음에 그걸 요약해보는 연습. 그럴 때 그게 논술 1번 문제예요. 논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지 시험 볼 장소가 막 없죠. 그대로 막 식당에서 막 봅니다. 근데 채점은 언제? 채점은 너무 쉽습니다. 논술에 정답이 있거든요. 채점표를 가지고 딱 하거든요. 1번 문제 채점하면 다 끝나. 1번 문제에서 90%가 탈락입니다. 1번 문제가 지문 요약하는 거거든요. 엉터리로 요약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넣었어? 얘는 탈락입니다. 채점하는 방식, 키워드 ABC 들어가야 되는데 A가 안 들어가서 탈락입니다. 왜? 2번, 3번 문제가 1번의 키워드 ABC를 토대로 2번, 3번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1번을 틀렸는데 2, 3번 채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탈락이죠. 그래서 대학들이 논술 시험 봐도 예상보다 수시 결과 발표가 한 달씩 빨리 나는 거예요. 채점 금방 끝나기 때문에. 정답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시문 독해, 문제 유형별, 답안 작성하는 거, 글쓰기는 요 문제 유형별로 쓰는 3가지만 익히면 됩니다. 글쓰 능력이 아니에요. 경시대 논술 글쓰기 경시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 공부도 좀 비문학 공부, 국어에서 비문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학, 과학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국어는 기본 원리만 지킨다면 분명히 단기간에 점수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논술 정시보다 훨씬 많이 뽑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 유형도 간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수시라는 건 오로지 내신으로만 가는 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논술을 할 수 있고 수능 제한 등을 있는 대학만 있다면 나는 어느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학생들은 내신이 그나마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이 좀 비지더라도 최소한 수능 제한 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대학을 많이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광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약 40분간 수학 영역 전략학습법을 강의해 주실 메가스터디